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를 읽는 시간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트랜서핑 사례 연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해킹 더 매트릭스 책을 보다 보니까 사례가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내용 위주로 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강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다가 또 사례가 나오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심리맨 엽서가 또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례를 다루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메일이나 오픈챗을 통해서 사연 주시고 소감문 주시고 또 질문도 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적잖은 구독자님들께서 샤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진행하는 심리맨의 성향과 또 비슷한 분들이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또 모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제가 사는 지역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비가 많은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걸로 또 유명하기도 한데 유난히 올해는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가자고 영상이 좀 많이 중단되어 있는 이유가 비가 너무나 많이 와요. 오늘은 조금 개였는데 수시로 비가 옵니다. 이런 날은 또 이제 무지개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아무튼 기본이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충분히 야외 활동을 하는데 좀 제약이 있었고요. 아마도 내일은 하루 종일 화창한 날씨가 될 것 같으니까 또 기회 되는 대로 가자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산책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194페이지고요. 어린 시절의 각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만 보면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풀어드리고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고 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랫동안 진행해오던 상담 몇 개가 종료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횟수를 늘려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담이라는 것도 흐름이 있거든요. 이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하다 보면. 그래서 많이 몰릴 때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충분히 종결돼서 마무리될 때가 있는데 아다리가 잘 맞았다 그럴까요? 이제 몇 개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종료가 함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생겨서 이런 시간이 주어지면 또 더 다음 강의를 준비하고 또 영상을 만드는데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또 강약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각인이라는 제목을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이 내용이 앞서서 다뤘던 의도 조율의 원칙의 계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보충이죠. 네, 앞선 영상 보시면 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의도 조율의 원칙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것을 조금 보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린 시절의 각인은 어린 시절에 각인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가 각인됐느냐? 어린 시절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인가 메시지가 각인된 거예요. 어떤 인상이 각인된 거예요. 각인. 어떤 인상이 각인됐느냐? 이제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부모로부터 많이 야단 맞았죠. 혼났죠. 또는 이제 형제 자매 남매들끼리 많이 다퉜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죠. 힘겨루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힘겨루기.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커가면서 무엇을 봐왔습니까? 네,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 이런 것들을 봐왔어요. 한마디로 힘에 대한 거예요. 힘에 대한 거. 예, 그 힘이 좋은 힘이든 나쁜 힘이든 상대방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 뭔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형태로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통을 친다고 그러죠. 호통. 네,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자, 호통을 치면은 언제 호통을 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예, 혼날 때, 예, 잘못을 느끼는 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잘못했어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혼낼 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비난을 합니다. 네, 일종의 공격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봐왔고 또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자연스럽게 이제 각인이 됩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각인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힘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화를 내는 것은 뭐다? 옳은 거다. 옳을 때 화를 낸다.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면 뭐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다. 자,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어린 시절에 각인된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도 그 각인된 메시지에 따라서, 그 각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러한 형태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 조롱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그 순간에 나는 옳다. 나는 힘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각인된 메시지인데, 이 각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펜듈럼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에너지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빨아가기 위한, 소진시키기 위한 메시지다. 관념이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각인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성인이 돼서도 이러한 프로그래밍 된 방식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의도의 조율을 가로막는다. 여러분이 의도를 사용해서 원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현실화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창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각인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다. 예, 그래서 자꾸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떤 펼쳐진 현실에 대해서 반응을 자꾸 해요. 어떤 반응? 짜증내고 화내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공격하고 이런 반응을 자꾸 일으키는데, 이게 펜듈럼이 전형적으로 원하고 요구하는 반응입니다. 벌어진 현실에 반응하기, 지나간 과거를 건드리기, 전형적으로 펜듈럼이 원하고 조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인된 이러한 관념들, 프로그래밍 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의도의 조율이 잘 진행될 수 있다. 그 말은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과거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의도의 조율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미래 프레임을 비치는 사람들이지 이미 지나간 과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머물러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왜 그래요? 어린 시절에 각인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린 시절의 각인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만 딱 생각을 하고 책을 다시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흉한 역할이란 말을 써요. 흉한 역할. 예, 보기 흉하다 그러죠? 보기 흉하다. 한마디로 못났다 이거예요. 예, 짠하다. 예, 안 됐다 이런 거예요. 흉한 역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캐스팅 된다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죠? 기왕의 주인공이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영웅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악을 응징하는 그런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기왕이면. 그런 역할이 낫지, 악역을 자처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지 않아요?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아요? 기왕에 골라서 역할 하나를 고르라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현실에, 꿈 같은 이 현실, 영화 같은 필름 같은 현실에서 흉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왜 못난 짓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못난이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왜 하필? 네. 그러면 이 흉한 역할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힘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힘을 그릇되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왜 우리는 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화내는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공격받아 마땅해, 비난받아 마땅해 하면서 이러한 비난과 공격과 화를 퍼붓는 가운데 쾌감을 느끼는가? 거기서 힘을 획득했다고 느끼는가? 그런데 그게 못난 짓이고 흉한 역할을 떠맡은 거라는 걸 왜 모르는가? 왜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기사 글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댓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비난의 글을, 악플들을 지르면서 쾌감을 느끼는가? 굳이 그런 글에 반응을 하면서 왜 쾌감을 느끼는가? 정작 현실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반짝 순간의 힘을, 쾌감을 누리는 겁니다. 정작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계속 포획될 따름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두각시처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 이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의도의 조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데 에너지가 지금 뺏기고 있단 말이죠. 196페이지를 읽으면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네, 아까 다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에 주입되고 각인된 정보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비합리적 신념이란 말도 쓰죠. 네, 비합리적 신념. 신념이라는 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켜서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이중 거울에 반영시킬 만한 큰 힘이 바로 신념입니다. 근데 그 신념이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비슷한 말로 얘기하면 이제 부정적이란 말을 쓸 수도 있겠죠. 비합리적인 신념. 한마디로 도움이 안 되는 신념. 이 신념대로 살면 살수록 자신을 괴롭히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신념. 이 신념이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가졌는데 거기에 힘까지 갖고 있어 봐요. 잘못된 신념에 힘과 헌신과 노력과 이런 걸 갖고 있어 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신념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 여러분, 사상, 이데올로기.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 철학.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사상, 철학, 신념을 갖고 있느냐?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계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척 중요한 겁니다. 이 신념이라는 게. 그런데 그 신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흉한 역할을 떠맡아서 하는 것이니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파먹고 있냐 이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죠. 순간의 맛이 있으니까. 순간 내가 옳고 순간 내가 힘을 갖고 있고 순간 그 힘으로 상대방을 아주 작은 계란 하나 바위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던지면서 깨지는 그 쾌감을 느끼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점점 도취되면 계속 이러한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깨어있다는 건 뭐냐?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없는 사람, 야, 저 사람 참 정신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듣는 이유가 뭐예요? 뭐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절주절 튀어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펜듈럼의 꼭두각시 역할을 내가 자원해서 자임해서 몰두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내가 정말 못난 짓을 못난 이 역할을 하고 있었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뭘 위해서 하고 있지?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 의미 없네 이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각인된 게 뭐냐 이거예요. 각인된 내용은 첫 번째로 화를 내는 사람은 옳다. 이 메시지가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막 호통치면서 얘기하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잘 들어보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 말이 잘못됐거든요, 분명히.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호통을 쳐.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 화를 내는 사람은 옳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또 화를 내면
화를 내면 어른스럽다. 높은 위치에 있다.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이 더 잘났다. 자, 이런 이미지. 오해요, 오해. 예, 오해라고요. 화를 내지 못하고 맞서서 화를 내지 못하면 나는 지는 거다, 뭐 이런 거. 내가 잘못한 걸로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예. 막 소리 지르고 목소리 높이고 대표 나와, 사장 나와, 담당자 나와 그러면은 뭔가 자신이 옳은 줄 알고 저 사람들이 뭐 잘못했나 봐. 저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하고 아주 잘못된 문화입니다. 잘못된 메시지예요. 반대로 화를 내면 옳죠? 그럼 반대로 비난을 받는 사람, 화를 당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난을 받는 사람은 뭔가 잘못한 사람이다. 뭔가. 그리고 비난받는 사람은 항상 어린 위치에 있다. 낮은 위치에 있다. 더 못난 사람이다. 자, 이런 이미지. 이게 각인됐다 이거야. 어릴 때부터.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내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고, 내가 화를 내야 어른스러운 것이고, 내가 화를 내야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화를 내야 더 잘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병장, 상병 되면은 후임병들을 좀 못살게 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맞는, 그 계급에 걸맞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우습게 하러 밑에서 기어올라.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이고 저 물러 터져가지고 그냥 당하고 있네. 밑에서는 저 화도 낼 줄 모르네. 아이고 사람이 순하니 그냥 만만하게 봐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린 시절에 각인된 이러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다. 지면 무시당하는 거다. 무시당하면 난 창피한 거다. 그러므로 목소리 크게 내서 지지 말아야겠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아기박치도록 소리 질러서 무시당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뭐 100%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한 현실에서는. 그러나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진흙탕 싸움이다. 진흙탕 싸움. 둘 다 싸워서 이기건 지건 진흙탕에서 구르는 거예요. 그 진흙탕 싸움 자체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왜 거기 들어갑니까? 상담 사례 연구 모임에서도 그렇죠. 수련 감독자, 슈퍼바이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련 감독하면서 상담 수련생에게 호통을 쳐. 거기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 은근히 그거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호통을 칠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례 연구 내용을 보다 보면은 뭐 때로는 실수를 한 게 있고 또 말도 안 되게 반응을 한 게 있죠. 그런데 배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가르쳐야죠. 호통치는 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호통칠 일이었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호통치는 데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문화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분한테 있어가지고 내가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안 배워요, 그런 데서. 지금도 후회 안 해요. 잘했다 싶지, 내가. 어떤 거는요, 화를 낼 때,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내 속이 후련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치는 호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호통을 칠 만큼 그분이 본이 되는 분이에요. 그럴 때는 그 화가 앙금이 남질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을 확 일으켜줍니다. 확 깨워줘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줘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허세 때문에, 그 지위를 한번 누려보려고, 흉내내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휘말리지 마세요. 내가 뭘 크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 너무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상무님이었죠? 저를 부르더니 아주 그냥 사무실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죠? 그렇게 호통치는 게 안 어울려요. 내용하고 빗대서 보면은. 무슨 뭐 큰
무슨 뭐 공금 횡령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그게 목적이 뭐였냐면은, 그 직장 내에서 군기 잡는 거예요. 저를 제물로 삼아서. 예, 소리 한번 크게 지르면 어때요? 주위가 그냥 주지군도 조용해져요. 그리고 안 하던 사람도 눈 번쩍 차리고 일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 아주 웃긴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아니까, 그 당시에. 아니까 굉장히 무안하면서도, 무안하죠. 굉장히 무안하면서도 반감이 막 들면서도 또 한면으로 좀 우습더라고요. 네. 아이고, 참 애쓴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죠. 웃긴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자녀와 자존심 싸움을 해요. 잘 보면 자존심 싸움이 꽤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호통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기분이. 말 한마디에. 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매장에서 뭐 갑질한다고 그래요, 갑질. 갑질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잖아요. 무시당하기 싫다 이거죠, 나는.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 빡빡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나오는 197페이지에 나오는 인터넷 악플러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여러분들의 흉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네, 못난 짓, 못난이로 살 수 있는 손쉬운 길. 여러분, 엄지손가락 2개에 있습니다. 네, 악플러들. 그 유혹에 여러분들 빠져들지 마세요. 한 발 한 발 들이면은 그 맛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듭니다. 결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강화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힘이 키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옳음이 이 세상을 1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한 댓글로. 응징하는 글을 쓴다고 해서 응징되지도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여러분들만 계속 골치 아픈 일들에 연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권위란 말 있죠? 권위.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권위적이다와 권위는 다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제 보통 부정적인 것을 권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위가 있다 할 때는 이제 긍정적 의미로 쓰기도 하죠. 권위에 대한 왜곡된 관념 이런 것도 다 어린 시절에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권위는 곧 뭐다? 힘이다. 힘을 가져야 된다. 곧 나는 권위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상대가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밟아야 된다. 이런 관념들 다 왜곡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펜듈럼의 규칙이잖아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군소리 하지 말고. 이게 펜듈럼의 규칙이잖아요. 그 규칙에 젖어드는 길입니다. 이 권위적, 왜곡된 힘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이 잘못된 메시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흉한 역할, 못난이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부메랑 효과 때문에. 부메랑이 뭐예요? 네, 내가 보낸 만큼 되돌려 받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방사한 에너지, 산염 에너지는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비난받을 일을 내가 한다든가 아니면 비난받을 일을 하진 않더라도 나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건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만 봐도 알아요. 정치 관련 유튜버들 있죠? 네, 진영이 다르더라도 형태는 똑같습니다. 예, 지켜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메랑을 맞아요. 아이고 잘 나간다. 이거 이 사람 최고야. 야,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막 슈퍼챗 쏴주고 하죠. 조금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펼쳐지나. 다 부메랑 맞고 쓰러져 나갑니다. 예, 쓰러져 나가요. 왜 그래요? 부메랑을 날렸다니까요. 상대방 제물로 삼아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부메랑을 날렸다고요. 그 부메랑이 어디로 와요? 자기한테 와요. 그러면 나는 뭐 잘못된 소리, 지적하는 말 하나도 하면 안 되겠네요.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그럼 평론가도 안 되게요. 평론을 하면 안 되게요. 그런 뜻이 아니죠. 기본 밑바탕이 어떤 태도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어떤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시간이 흘러 당신도 똑같은 일로
비난받는 처지에 놓인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털고 나오세요. 네, 적당히 하고 빠져들지 마시고 작심하고 빠져들면 부메랑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울 효과 때문에 이런 잘못된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 거울 효과가 뭐예요? 이중 거울이라고 얘기했죠? 트랜서핑에서. 네. 내용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방사하는 생각들은 되돌아온다. 네가 옳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의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가 나가면 너에게는 부정적인 현실이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불만 표출 적당히 하자 이거예요. 불쾌하더라도 적당히 하자 이거예요. 부정적 에너지 날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끊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태도로 형성돼서 지속될 경우에 여러분들의 현실은 이중 거울에 그대로 비쳐서 반영된다. 부메랑이 그대로 되돌아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1번, 2번이. 세 번째,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요것도 참 바딤 젤란드가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이게 심리 상담을 할 때 자주 염두에 두고 확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거든요. 또는 그 반대죠. 내가 또 잘못했나? 또 내가 잘못했나? 이러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방면도 있죠. 합리적인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합리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옳더라도 내가 틀릴 여지가 있다. 네가 옳더라도 네가 틀릴 여지가 있다. 네가 틀렸더라도 네가 옳을 여지가 있다. 제가 아무리 꼴보기 싫더라도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약점,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거. 항상 그러한 여지를 두고 있어야 이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 댓글에서 이제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옳은 정보만. 예. 상대방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틀린 정보만 들어와요. 프레임을 너무 빨리 씌우죠. 그래서 다른 정보는 차단을 하고 내가 옳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 감정이. 그럼 이제 흥분하기 시작해.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에너지가 방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이때부터 마비가 되거든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마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행동이 들어가고 집단화되면은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공격할 때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죠, 실제로. 그러면 틀리고 나서라도, 예, 아, 내가 잘 몰랐네. 내가 오판했네. 아, 내가 정보를 충분히 취합하지 못했네. 내가 분별하지 못했네.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네. 이러면서 고쳐 나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안 고쳐. 고집을 부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이비 광신도와 다를 바가 없는 형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이게 무서운 펜듈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라는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라는 도구들을, 매체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강화가 됩니다. 예. 천천히 이게 달아오르면 불을 끄기가 쉬운데 갑자기 달아오르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하도 가짜뉴스 이러는데 뉴스 보고 그냥 막 분노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뉴스인 경우도 있고 또 가짜뉴스라고 그래서 또 그 가짜뉴스를 왜 만드냐 이러면서 비난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뉴스인 게 있고 예? 누가 사기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비난했는데 알고 봤더니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였고 예? 억울하다고 막 호소해서 그냥 저 사람 어떡하냐 이러면서 동정해주고 막 돈 갖다 부어줬더니 아주 나쁜 사기꾼인 경우도 있고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해도 속기 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생각마저도 안 하고 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도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흉한 역할, 못난이 역할,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의 왜곡된 사용, 이것을 자제해야 된다. 이거를 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뭐 교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뉴질랜드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교민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말이 많아요. 뭐 누가 어떻다, 저떻다, 예,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말이 많아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누군가는 상종을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을 상종하면 안 돼. 그럼 진실이 뭘까요? 그 말의 일부분은 맞고 또 일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요. 그 말 전체가 맞더라도 그 사람이 곧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부분만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확신을 심어서 힘을 주어서 과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품까지 일으키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또 와전되잖아요. 돌면서 이 교민사회 좁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얘기 터지면은 그냥 도는 거예요, 이 동네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거의 동년배 교민분을 만났는데 그분과 얘기하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경험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그릇되면 어딜 가도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가도 부정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적응하는 것, 해외에 뉴질랜드에 적응을 한다는 거는 영어도 영어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영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거든요. 아주 잘 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은 읽어드릴게요. 성공의 파도의 주파수를 맞출지 변기통 물탱크의 주파수를 맞출지는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다. 물론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논쟁을 피해야 한다거나 아무에게도 반격하지 말라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각인이 아니라 의식에 따른 의도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네. 제가 바딤이 이런 형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바딤을 좋아하는 겁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표현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네. 아, 토론도 하면 안 되겠네. 토론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 말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다분히 에너지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태도의 문제, 마음의 문제고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모르면 그 모르는 것도 문제죠. 예, 아는 게 다행이지. 모르고 가면 이미 여러분들은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질문을 하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 이걸 하고 있지? 이게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뭘까? 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뭘까? 네, 무슨 유익이 있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 낭비인 게 많아요. 시간 낭비. 쓰잘데기 없는. 네. 자, 그런 걸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못난이 역할, 제가 못난이 역할이라고 할게요. 흉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책에는 못난이 역할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벌어진 일에 반응하고 개입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현재 시점이면은 이미 벌어진 일에 계속 반응하고 있는 거. 이게 못난이에요, 못난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이미 화면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에 대해 당신은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 대신 당신의 힘으로 영화 필름을 바꿀 수는 있다. 화면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영사기를 새로 설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생존 방식이며 이 또한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여러분, 영화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상영관으로 옮겨서 다른 영화를 보면 되죠. 드라마 TV로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채널을 돌려서 드라마를 보면 돼요. 다른 거를. 왜 싫은 걸 굳이 앞에 두고 앉아서 바꾸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을 거를 굳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흥분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십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네. 옮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옮기면. 네. 왜 자꾸 과거와 진흙탕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옮기시라고요. 어디로요? 미래 프레임, 미래로요. 다가올 걸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떻게 해야 이 못난이 역할, 흉한
잘못된 힘을 사용하는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또 책의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은 무시하고 그런 일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며 당신의 세계층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편이 좋다. 주의가 부정적인 상황에 들러붙도록 내버려두는 순간 그 사건은 당신의 현실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먹이를 주지 말아라. 왜 자꾸 여기에 낚싯줄을 들이우느냐. 왜 자꾸 먹잇감을 여기 주느냐. 먹이를 주는 게 뭐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관심하는 거예요. 관찰자 아시죠? 내가 관찰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시선을 거두면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야.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야. 바라보면 존재하는 거야. 왜 먹이를 주세요? 왜 쳐다보세요? 왜 반응하세요? 왜 흥분하세요? 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발 부탁인데 내버려 두는 걸 배우세요. 제발 좀 내버려 두는 걸 먼저 배우세요. 잠시 멈추는 걸 좀 배우세요. 그리고 거기서 다가 아니죠. 고개를 돌려. 전환해야지. 전환. 고개를 돌려. 보고 싶은 걸 봐라. 이게 싫으면 원하는 걸 생각해라. 이게 싫으면 원하는 걸 찾아가라. 여기가 싫으면 원하는 데를 찾아가라. 이게 맛이 없으면 먹고 싶은 거 찾아 먹어라. 이 사람이 싫으면 좋은 사람 만나라. 인간관계 마음에 안 들면 좋은 인간관계를 하러 다니고 찾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러쿵저러쿵 여기에 빠져드냐고요. 먹이를 왜 주냐고요. 먹이 주지 마세요.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적인 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거나 감정의 덫에 이미 빠져버렸다면 굳이 그런 자신을 억제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아니라 태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라. 의식을 깨워놓기만 하면 태도는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또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먹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빠져들고 있어요. 그럼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거기에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을 주는 것 자체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그러면 힘이 빠진 순간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떠올라서 그때 헤엄쳐서 나오시면 돼. 막 발버둥 치면 이건 늪이에요. 빠져들어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창의적인 반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 공격을 한다, 비난을 한다, 뭔가 마음에 안 들게 나를 공격한다, 나 억울하다. 자, 이럴 때 조금 힘이 있으신 분들은 유머와 위트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을 재밌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펜듈럼의 각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책에서 좀 재밌게 대안을 내세운 게 뭐냐면 여자들의 말을 들어라. 이건 뭐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여자들이 직감이 좀 발달했죠. 남자에 비해서. 그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해요. 여자들의 촉이 좀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감이 발달한 남자들도 있죠. 저도 좀 발달을 했어요. 직감이. 전반적으로 이게 그 여자들이 좀 발달했기 때문에 바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말을 들으라 이 뜻은 무작정 그냥 성적으로 이성의 말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직감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이 직감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외부 의도의 흐름, 가능태의 흐름을 알아차리는데 훨씬 더 예민한 상태를 얘기하죠. 직감이 예민할수록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요. 그러한 선택이 적중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상에서 오는 신호를 잘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여자들이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좀 들어봐라. 어떤 선택지에 있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장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남자분들이나 남편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로 그런 게 필요하죠. 사실은 서로 들어주면은 꼭 직감이 아니더라도 서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 대화가 참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좀 힘드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안을 하는 게 이러한 못난이 역할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필요한 순간에 의식을 깨우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여기선 표현을 아하, 관찰 모드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하, 관찰 모드.
관찰자 입장으로 돌아가라 이 뜻인데요. 마음에 신호등을 하나 장착하시면 됩니다. 신호등, 마음의 신호등. 그래서 신호등이 이제 보통 파랑색, 주황색, 빨강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황색 신호등이 켜질 때가 있죠. 빨강색으로 가기 전에. 이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빨강색이 켜져도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멈추셔야 돼요. 예, 이 신호등을 하나 마음에 장착을 하세요. 그래서 신호를 감지하시고 이 신호를 잘 따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멈추는 연습입니다. 일단 멈추세요. 일단 멈추고 내버려두기. 일단 멈추고 내버려두기. 이게 신호를 따르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신호가 언제 켜질까요? 이 신호가 켜지면 안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확 올라올 때. 예, 열받쳐. 예, 후끈 얼굴이 막 확 올라와, 열받아서 그냥. 갑자기 가슴이 확 쪼그라들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확 올라올 때. 뚜껑이 막 열리려고 확 올라올 때 압력이. 예? 압력밥솥 올라오듯이. 이때 뭐 한다? 신호등이 바뀌는 거야, 지금.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 내버려둬라. 이거 뭐야? 김 빼라, 김 빼라. 김 빼라, 압력밥솥에. 터트리지 말고. 이걸 하시란 말이에요.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프티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위를 감시하는 거죠. 나는 내가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그리고 뭐예요?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겁니다. 멈추고 지금 나의 현실이 보여요. 내가 보여요. 정신 차리자. 미래, 다가오는 미래를 통제하자.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솟구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저도 이걸 적용을 자주 해요. 예, 자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굉장히 놀랍거든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예, 뭐, 어떤 말 한마디 듣고 확 올라올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근데 그때 멈추는 거예요. 예, 자주 이런 걸 접하고 연습이 되니까 더 빨리 알아차리죠? 그럼 멈춰요. 잠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멈춰서 생각을 해요. 그게 생각할 때 뭡니까? 이 상황을 보는 거죠. 그게 내가 보이고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헐크가 되면은 내가 안 보여요. 헐크 영화 보셨습니까? 이제 헐크가 정신을 차리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옷이 다 찢어져 있네. 네, 여긴 어디야? 묘비 앞에 있네, 내가. 정신없는 헐크가 되시면 안 돼요. 헐크로 변하기 전에 빨리 날 봐야 돼. 이거 옷 찢어진다. 몸 변한다. 빨리 알아차리고, 예, 깊은 심호흡을 하시면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빨리 알아차리시고 뭘 하셔야 돼요? 내버려두기. 잠시 시간을 두고 내버려두기.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감지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멈추고 거리 두고 호흡을 하면서 의도를 조율했죠. 몇 분 후에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놀랍게도 저는 아무런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갔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이전에 편안하던 그 사람 모습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에 제가 손을 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을 댔으면 펜듈럼에 빠져드는 거예요. 유도전이까지 갈 수도 있죠. 이게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멈추는 연습을 빨리 하시란 말이에요. 브레이크, 신호등을 장착하시란 말이에요. 트랜서핑 연습을 위해서 브레이크, 속도 줄이기, 예, 급브레이크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 속도 줄이기, 그 다음에 신호 보기, 신호 보고 속도 줄이기, 신호 보고 속도 줄이기.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연습에 대한 지금 여기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연습이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204페이지. 단박에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다가 실수로 꿈에 빠지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필요한 습관이 생길 것이며 어릴 적 새겨졌던 무의식적인 각인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원인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의 세계는 깨끗해지고 따뜻한 오렌지 빛을 띠기 시작한다. 네, 저는 여기에 완전 동의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봤고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계가 점점 깨끗해지고 단순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연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보충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문제를 대하는 트랜서핑의 관점, 이 심리맨의 관점을 포함해서 문제를 대하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4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조금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 부록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뺐어요. 문제를 대하는 트랜서핑의 관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 어떤 정통 심리 상담,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하죠. 예, 근데 트랜서핑적인 상담이랄까요? 에너지 기반의. 자, 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관점에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제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방식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랜서핑을 한다면. 문제라는 것을 과거의 연장으로 볼 거냐. 그래서 과거의 어떤 문제를 연속성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결해야 현재가 해결되고 앞으로도 해결될 것이라는 관점을 볼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개선의 차원이죠. 그래서 계속 문제를 처리해야 돼. 계속 쓰레기 버리면서 가야 돼. 자, 근데 트랜서핑의 관점은 뭐예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순간 깨닫는 순간 분리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분리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어떠했든 상관없어요. 어떠했든 어떠한 문제가 난지도 쓰레기처럼 쌓였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깨닫는 순간부터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가오는 미래를 관심하는 거예요. 네. 리셋이죠, 리셋. 그래서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트랜서핑은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제거하고 엉켜버린 실타래의 매듭을 한 번에 잘라내기 위해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상담이라는 것은 풀고 맺는 것이다.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고 다시 올바르게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통 심리 상담의 관점으로 제가 정의를 제 이야기로 했던 거라면, 트랜서핑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면요. 풀 필요가 있을 때 풀고, 푸는 목적은 뭐냐면 맺기 위한 거예요. 잘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매듭을 맺기 위해서 끊어내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왜 푸느냐? 이 끊는 지점을 찾으려고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풀어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빨리 끊어내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풀어내는 절차가 필요해요. 풀어내다가 이제 이쯤에서 자르면 되겠다 하고 잘라내는 거죠.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랜서핑은요, 인생 트랙을 이동한다 그러잖아요. 마네킹을 이동한다. 예, 그래서 심리 상담이 하나의 동일한 인생 트랙 위에서의 변화, 무대장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면, 트랜서핑적인 변화는 인생 트랙 자체를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기존의 심리 상담은 나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는 차원이었다면, 트랜서핑의 관점은 아예 다른 버전, 다른 마네킹으로 이동하는 개념이다. 네, 이 차이입니다. 기존의 심리 상담이 다분히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많이 있다면, 트랜서핑적인 상담은 대안에 더 초점을 많이 둔다. 왜냐하면 미래의 프레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은 원인을 찾을 필요조차 없다. 그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그 과정에서 원인을 잘못 짚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 원인을 잘못 짚어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잘못 짚어내면은 대안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되고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쳐내는 게 많죠. 예, 그쪽은 별로 관심하지 마십시오. 또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많죠.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근원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그거 잘못 물었다가 다른 데 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애니어그램이라는 검사 도구는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검사죠. 그리고 검증도 되어 있고요, 많이. 그리고 건강하게 활용되기도 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일부 어떤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종교단체에서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해석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애니어그램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연결된 배후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예. 그 차이예요.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우주, 빛, 생명, 뭐 이런 거, 근원 막 이런 얘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다 하나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좋은 말이지. 우주란 말, 빛이란 말, 생명이란 말. 다 좋은 말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말의 배후가 뭐냐 이거예요. 배후가. 여기에 잘못 발을 디디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 물고 가다가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요. 하다못해 명상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에.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더 평탄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문제가 생겨날 만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뿐더러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네.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에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래요? 문제를 다루는 그 관점 자체가 변했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문제 해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 문제 해결자를 만들어야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울 제조공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문제 해결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펜듈럼 극복하는 걸 자꾸 하셔야 된다고. 그럴수록 트랜스퍼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저의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체질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주는 거죠. 중심을 잡게 만들어드리는 거죠. 문제가 없는 삶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창의적 문제 해결과 매우 유사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이런 양상이 있죠. 첫 번째는 이미 일어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앞으로 일어날 문제가 있어요. 곧 이거는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곧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일어날 위험 요인은 아직은 없지만 미래에 어떤 이러한 조건이 되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적극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미래 문제 해결. 미래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하고 대처하자. 이런 태도.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죠. 네. 미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자는. 그래서 굉장히 이 트랜서핑의 관점과 유사하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긍정심리학과 창의력 또는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또는 창의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지식을 쌓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연습을 좀 하시거나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에 있는 내용이요. 달리 표현하면 당신이 봐야 할 곳은 과거도 현재도 아니고 미래 전체다. 예, 심지어 현재도 아니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명언이 완전히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힘도 없다. 힘은 우리를 앞서 있는 순간에 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앞을 봐라, 앞을 봐라. 예,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란 말이 있죠. 트랜서핑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예. 왜 그래요? 미래 프레임을 계속 비출수록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나갈수록 내 현실을 창조해 나갈수록 통제해 나갈수록 과거는 알아서 정리된다. 저절로 정리된다. 심지어 재조명된다. 재설정된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곧 과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에 존재하면서 미래에 관심을 갖는 거, 거기에 빛을, 관심, 시선을 두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의도의 조율의 큰 관점이죠.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어린 시절에 각인된 프로그램, 메시지. 예, 그게 뭐예요? 펼쳐진 일에 대해서 반응해라, 짜증내라, 비난해라, 일일이 거들어라, 끼어들어라, 네 옳음을 주장해라. 끊임없는 이 굴레에 자꾸 빠뜨리려고 하는 펜듈럼의 계략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일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에 대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면 잠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다는 사실을 자각하자마자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 생시의 꿈이든 꿈속의 꿈이든 중요하지 않다. 에너지가 충분하고 의식이 분명하다면 꿈을 통제할 수 있다. 네, 짜증이 왜 납니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납니다. 현실 통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현실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트랜스퍼, 곧 현실 지배자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곧 의식이 잠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짜증이 난다? 내가 잠들어 있구나. 이 뜻이에요. 그죠? 이걸 알아차리면 이제 바로 현존 상태로 돌아가서 중요성 조율이 가능합니다. 네, 마치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처럼 생각이 일으켜진 걸 알고 깨닫는 순간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짜증을 내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막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아, 잠들어 있구나. 그럼 또 바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빨리 알아차리고. 네. 자,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 쑤셔 파지 말고, 예, 과거에 각인된 그거 가지고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조상 탓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예, 누구 탓하기 전에 돌아오셔서 단절하시고 끊어내시고 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십시오.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십시오. 펜듈럼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 줄을 끊어내시고, 예, 다운머리에 빛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